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설날에도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들과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운전하시면서 저희 방송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프로야구 미리 보기 내 맘대로 순위 예측 방송을 했습니다. 야구를 했으니 축구도 해봐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K리그 내 맘대로 순위 예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도 KBO 리그 못지않게 선수 이동이 많았고 감독도 대거 물갈이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 기자들은 판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날에 나누는 특별한 K리그 이야기 내 맘대로 순위 예측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스포츠. 설 연휴에 스포츠가 준비한 내 맘대로 순위 예측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축구편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정다워 기자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저 이제 금요일에 배구 방송을 나가고 있어서 이제 시즌이 마치면 제가 다시 또 축구로 잘 돌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시즌 마치면은 바로 또 축구 시작이잖아요. 네, 축구 기자들은 또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바빠지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캠프 막바지고요. 네. 이제 축구 K리그 1은 28일에 개막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재개가 됐습니다. 네. 팀들이 경기를 소화했고요. 그리고 21일에는 이제 전북과 대전의 슈퍼컵. 이제 슈퍼컵이 2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K리그 1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이 맞붙는 이벤트성 매치인데 지난 시즌에는 전북이 두 대 모두 우승을 했기 때문에 K리그 1 준우승팀인 대전이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축구의 계절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추위가 가시고 나면은 드디어 파란 축구장에서 공을 볼 수가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K리그 스토브리그는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던 것 같아요. 네, 가면 갈수록 좀 빅네임 이적들이 많이 화제를 모으는 네. 그런 리그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적설 관련된 뉴스들이 예전에는 좀 띄엄띄엄 관심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기사가 나기도 전에 팬들이 먼저 관심을 받는 그런 이적 시장의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유럽처럼요. 특히 이번 겨울은 이제 1부가 아닌 2부 팀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쓸어갔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이적 시장이었는데 네. 수원 삼성이 이주열 감독을 선임하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2부 우승을 넘어서 1부에서도 경쟁력을 좀 예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들을 확보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이제 이 팀이 그래도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우승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번 시즌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판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일단 K리그 1 2026 시즌을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세 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일단 익숙했던 그런 뭐 일강구도 양강구도를 떠나 새로운 도전자가 탄생을 했다. 대전이라는 새로운 이제 기업구단 전환 이후 차곡차곡 팀의 체급을 키워온 대전이 이제 전북을 비롯한 다른 우승 후보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제 대전이 이제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과연 그 정말 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왕의 도전만 할 수 있을지. 지난 시즌은 사실 도전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의
정말 등극을 위해서 네. 뛰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지금 앞서 두 분 말씀해주신 것에는 어느 한 팀도 확고한 1강이나 한 양강 정도의 제대로 된 우승 후보를 딱 확실히 점칠 수 있는 체제는 없다. 네네.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다들 도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전북현대가 이제 2025년에 우승을 했는데 2024년에 굉장히 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좀 명문인 팀들은 하위권에 있어도 우리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리그가 좀 혼란스러웠어가지고 지금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좀 비교적 예산을 많이 쓰는 팀들도 이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공존하는 쉽게 시즌의 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먼저 K리그 1을 한정적으로, 왜냐하면 K리그 2는 잠옷 좀 선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K리그 1만 일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세 분께서 생각하는 올 시즌의 관전 포인트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감독을 유지한 팀 하나와 감독을 교체한 여러 팀들의 어떤 각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린 게 감독이 쭉 유지된 팀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고 좀 도전자일 수 있는 팀들 중에서 감독을 교체한 뭐 전북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많은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력이 화려한 선수단과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FC 서울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상 전북, 대전의 우승 경쟁에 끼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난 시즌의 경기력 성적을 봤을 땐 파이널 B 추락을 혹시 걱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트럼이 큰 팀이라 서울의 이 성적이 리그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면 누가 무서워서 먼저 뒤로 갈까? 그러니까 이번 동계 캠프 때 만난 감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천의 이영민 감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들의 압박 라인을 앞에서 형성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전진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다들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승패가 갈리고 순위가 점점 내려가면은 결국 감독은 현실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타협을 하는 순간 저는 팀은 더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감독이 타협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동계 동안 준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끼리 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1은 33라운드까지 치러지고 상하위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때 파이널 A와 파이널 B로 나뉘는데 과연 2026 시즌 파이널 A에 들어갈 6개의 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세 분이 생각하는 정규 시즌 우승팀 1위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부터. 네. 저는 전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어느 팀도 진짜 이 팀은 꼭 우승한다라는 팀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들고 나간 선수들이 있어서 전력을 비슷하게 유지했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전북을 얘기하는 게 제 안전한 선택 아닌가. 그래서 전북 선점했습니다. 라인을 벌써 뒤로 밀었습니다. 네. 저는 대전의 어떤 밀고 올라오는 힘과 안정감에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뀐 스쿼드가 굉장히 좋죠.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근데 이 새로운 선수들로 또 합을 맞춰가는 부분에도 시간이 걸리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반면에 대전은 기존의 주전, 그리고 주전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명 초반대 선수를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힘싸움에서 조금은 대전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전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수비 쪽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빈, 박지수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가 가면서 이 중앙의 그 탄탄함이 굉장히 확고해졌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이제 중앙 쪽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서는 수비가 좋은 팀이 우승을 한다라는 축구 격언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북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전북 그리고 이제 서우정 기자가 대전을 꼽았네요. 그렇다면은 사실 굉장히 비등비등한 대결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승 경쟁을 할 2, 3위 팀, 3위권 안의 팀들도 마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전북과 대전은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우승 후보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은 한 팀이 정말 이거야말로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서울은 정덕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6강 턱걸이를 할 수도 있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팀이고요. 전력은 분명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포항인가
포항 역시 한 3, 4위 연절이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다른 팀이 포항보다 더 앞서 나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좀 재밌는 시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제 수도 서울 연고를 하는데 서울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네. 주라는 의미에서 서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전과 서울. 정다호 기자는요? 저도 뭐 서울을 꼽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3위가 1, 2위랑 비슷한 3위냐 아니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3위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사실 서울이 이 우승팀에 근접한 3위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떨어져 있는 3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다르네요. 두 분이 의견이. 알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는요?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에 AF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팀들의 경기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제가 좀 돋보였던 거는 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이 저는 좀 스쿼드 변화 폭이 커가지고 이게 조직력을 맞추는데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간바 오사카와의 ACL2 16강 경기를 보는데 짜임새도 좋고 기성용 선수를 확실히 활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조르지라든가 이호재 이런 선수들의 위력 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조금 더 스텝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항을 3위로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렇다면은 대전, 전북 그리고 포항을 꼽겠네요. 자, 지난 시즌 순위를 보면은 이제 파이널 A팀 4위부터 6위가 포항, 강원, 서울 순이었습니다. 지금 약간은 이미 포함된 선들이 있는데 나머지 4, 5, 6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정다우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4위 강원 뽑겠습니다. 5위 포항, 6위는 제주 선택하겠습니다. 오, 제주를? 네. 오. 강원과 포항은 지난 시즌 성적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선뜻 이해가 가는 지점인데 제주는 뜻밖입니다. 네, 제주 제가 이제 겨울에 이 전지훈련 좀 취재를 다녀왔는데 네.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선임이 됐죠. 파울로 벤투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우리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는데 뭐 이분의 축구 철학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뭐 스쿼드도 사실 제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K리그에서는 이 스쿼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여러 가지 역량을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한국 축구를 아주 섬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이 파이널 A 진출을 노릴 만한 순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상이라기보다는 좀 기대입니다. 이게 그 야구 기자분들이랑 얘기 나눌 때 느꼈던 지점인데 전지훈련 취재 갔다 오면 약간 취해서 오더라고요. 감화가 되죠. 감동 감화. 그 팀에 약간 취해서 와서 야, 감독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 약간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용 기자는요? 근데 저도 이제 제주가 괜찮게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은 공유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비교적 지난 시즌 하위권이었지만 사실은 선수단이 나빠서 하위권이었던 게 아니다. 리더십이나 팀 분위기, 전술 등을 정비하면 그 비슷한 선수단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제주입니다. 제주랑 울산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울산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한다면 제주는 이미 선수단이 원래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팀들은 비슷하게 꼽는데 이제 강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첨언하고 싶은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망주 발굴을 잘해온 팀이고 아주 어린 10대 유망주 발굴도 잘하지만 좀 대졸 유망주도 잘 써먹으면서 연봉 대비로 성적을 잘 내고 또 선수를 잘 육성하는 팀으로 잘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제 이상원 선수 등의 공백으로 인해서 최전방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역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미리 볼 수 있었는데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그 대회에서 만나는 팀 중에 거의 최약체인 상하이 하이강이었는데 그 골을 넣지 못해서 승부에 그쳤거든요. 결국은 이 득점력 문제를 시즌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온다면 시즌 성적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기력에 비해서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한 6위 정도 비슷한 성적에 머무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똑같이 팀 자체는 강원, 포항, 제주를 꼽는데 이제 이유는 약간 좀 더 첨언을 하는 정도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호정 기자님은요? 네. 저도 혼란은 일단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 강원, 제주를 이제 4, 5, 6위에 배치를 해서 이제 파이널 A는 두 기자하고 같은 구석으로 하고요. 순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4위 서울, 5위 제주, 6위 강원입니다. 제가 제주의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저도 이제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K리그의 어떤 전반적인 이슈하고 각 팀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시야를 자기 팀 안에만 갖추는 경우들이 이제 갇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굉장히 넓게 한국 축구 전체를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대응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선수단 내부 분위기가 벤투호 출범 초기 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기대감이 크고 뭔가 선수들이 신이 나 있고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시행착오만 짧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제주가 생각보다 돌풍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전 제주를 5위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즌에 태풍의 눈은 진짜 제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세 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수긍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널 A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보고 파이널 B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B는 7위부터 12위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7위 인천, 8위 울산, 9위 안양, 10위 부천, 11위 광주, 12위 김천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이 결국에는 많은 선수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최하위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일단 리더십의 변화도 좀 큰 것 같고요. 주승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종용 감독은 군무원 신분의 감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단순히 감독과 선수의 관계 이상으로 뭔가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는데 주승진 감독은 현재 구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 계약 신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과거에는 좀 김천이라든가 상주 상무 시절 때 보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천은 올해 김천시와 연고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1위를 하든 12위를 하든 다음 시즌 K리그2로 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울산 7위 하고요. 네. 뒤로 인천, 안양, 부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광주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김정용 기자의 의견까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울산, 인천, 안양, 부천, 광주, 김천 네, 순이고요. 네. 김천이 이제 최하위로 간다라는 생각에는 앞선 기자님들과 이제 괴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김천에 대한 이야기는 서우정 기자가 많이 해주셨고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세 분이 최하위권으로 꼽은 팀 그리고 강등권으로 꼽은 팀이 광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이 떠난 게 가장 타격이 크겠죠? 맞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떠난 것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감독에 맞는 선수단을 선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번 겨울에 등록금지, 쉽게 말해서 영입금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단을 보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즌 선수단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나가는 건 또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로 나가는 선수 일부가 또 빠져나가서 지난 시즌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도 이제 광주의 후임 감독으로 온 사람이 이정효 감독의 코치였던 이정규 감독, 이번에 감독 데뷔를 하는데 이정효 감독 시절의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나마 영입을 못한 상황에서 최선이니까 이정규라는 카드를 구단이 꺼냈는데요. 네. 이정효 감독이 구단과 자신의 이제 어떤 동반자였던 이정규 감독을 모두 응원하면서도 그래서 목표 순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잔류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잔류만 해도 성공인 시즌이다. 최하위만 면해도 잘한 거다라는 게 이제 가까이서 본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승격팀 부천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K리그2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부 리그에서 경쟁할 스쿼드를 갖출 것인가 이영민 감독이 머리를 짜내고 짜냈어요. 외국인 선수를 무려 7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선수 숫자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선수는 경기 엔트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선수들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팀들이 5명 혹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6명 정도로 가는 것이 지금 K리그1 외국인 선수 구성의 현실인데 이영민 감독은 그걸 깼습니다. 왜냐? 국내 선수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같은 비슷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은 몸값이 더 싸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수를 더 보강을 했다라고 이영민 감독이 설명을 했고요. 부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조, 적극적인 압박, 볼 탈취 후에 빠른 카운터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고 상대가 잘하는 걸 막아버리는 그런 이영민 감독 특유의 축구 기존을 이어가되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일부 리그에서 생존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은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몇 번째 시즌 동안 승격팀들이 꽤나 잘해줬기 때문에 아마 부천도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12팀 중 파이널 A, 파이널 B를 나눴습니다만 사고를 친다면 만약에 무언가 대단한 이변을 일으킨다면 이 팀일 것이다. 한 팀씩 꼽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파이널 B에 넣었지만 네. 사실 내 예상과도 다르게 확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부천입니다. 부천. 오. 네. 사실 1부에서나 2부에서나 선수단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감독의 역량이라는 게 완전히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팩터라는 걸 네. 축구에서 늘 확인해 왔는데요. 이영민 감독이 1부에서 2부에서 일으켰던 것 같은 그런 돌풍의 싹을 또 만들어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울산입니다. 울산. 예. 지금 저희가 울산을 파이널 A에 꼽지 않기 때문에 울산 팬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만큼 작년에 울산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컸고 그걸 과연 새로운 김현석 감독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작년에 전북도 결국은 그런 우려를 뒤엎고 포획 감독이 잘 수습하면서 더블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울산이 갖고 있는 스쿼드의 퀄리티는 분명히 4강 안에 드는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위력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낸다면은 울산도 자신들의 위치에 걸맞은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건데 지금 동계훈련 때에 진행했다던 어떤 훈련의 방향성을 보면은 또 전북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체력 훈련이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광주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정배기는 한데요. 네. 광주는 그래도 이제 이정효 감독의 그 색깔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름도 한 글자밖에 다르지 않은 이정규 감독을 네.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등록을 못하지만 또 여름에는 선수 영입을 해서 등록하고 후반기에 반등을 좀 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시즌 전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후반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광주도 어쩌면 다크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던 팀이 있죠. 저는 결국 김천 상무도 가장 중요한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큰 결여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쿼드가 리그 안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발휘돼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얘기를 듣고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선수들이 원래도 합숙을 하고 있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냈다면 김천이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파 선수들이 병역 혜택이 필요한 선수들이 몇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을 거쳐서 유럽에 진출한 선수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간다는 뜻도 있지만 김천을 거쳐서 좀 마음 편한 환경에서 이제 축구에 집중하면서 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람으로 김천을 삼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도 잘 나오는 그런 선수단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내고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2026 시즌 K리그 1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수원 삼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수원 삼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시즌은 K리그2에 쏠리는 시선이 K리그1 못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매년 역대급이다 했는데 네. 현장에서 만나는 지도자, 선수, 관계자들 모두 이번이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정효 감독. 작년에도 윤정환 감독이 왜 2부 리그에 와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지만 네. 이번엔 또 이정효 감독이 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승격에 대한 어떤 마음,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수원 삼성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임팩트를 낳을지 굉장히 좀 초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수원 삼성의 승격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정효 감독도 왔고 그만큼 선수들도 보강을 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무서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수원 삼성이 유력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효 감독은 이제 2022년 광주에서 승격을 해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승격을 해본 지도자와 해보지 않은 지도자는 저는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효 감독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좀 지운 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확실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대구 FC를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1부 리그에 있던 지난 시즌보다 스쿼드의 무게감이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어쩌면 대구를 보면서 경쟁하고 또 긴장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좀 예상도 들고요. 의외로 대구가 수원보다 높은 순위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단순히 승격만 놓고 본다면 승격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팀들이 동반 승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수원 삼성에 대한 현재 기대치는 그냥 승격이 아니고 우승을 못하면 조금 김이 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정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다우 기자 얘기처럼 대구가 더 위에 있거나 하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또 다른 강등팀 수원 FC도 애초에 굉장히 사실 시민구단 중에서 인건비를 많이 쓰는 편에 원래 기대치가 높은 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쉽게 무주공산에 입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잘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난 시즌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히고 승격을 했습니다. 승점 78점이었습니다. 23승 9패 7무. 세 분 생각에는 수원 혹은 이제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우승을 하고 승격을 확정되는 팀이 이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팀당 39경기였는데 올해는 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라운드 경기 숫자를 맞추려고 해서 팀당 32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대적인 승점 자체는 인천보다는 높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경기당 승점 자체는 인천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60점 중반대 정도가 나와야 우승을 할 거라고 보고 특히 정다호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수원 삼성이 독주 체제가 아니라 대구 FC라든가 네. 김종용 기자가 꼽은 수원 FC 거기다가 지금 K리그2의 터줏대감이 돼버렸죠.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 이런 팀들이 물고 물리다 보면은 같이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 하위권 팀에게 한 번 발목을 잡히는 그 임팩트가 어느 시즌보다 클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경기 자체도 기존에는 3 로빈 라운드의 시즌이었었는데 올해는 홈 앤 어웨이 한 번씩밖에 없거든요. 그런 팀들한테 한 번 잡히는 그 타격감이 어느 시즌보다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스포츠에서 준비한 설 연휴 특집 내 맘대로 순위 예측 시리즈 축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정윤 기자,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